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사 복습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강은 4대 문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복습 영상 보는 친구들 읽기 자료 펼쳐 놓으시고 따라오시면 훨씬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4대 문명 하면 여러분이 알 거는 딱 요 네 가지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후 문명. 근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문명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대 문명들은요, 다 공통적으로 강가에서 출발한 거 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큰 강가에서 출발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강가를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 보실 부분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등장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니까 다 디테일하게 다 보진 않겠지만 몇 가지만 좀 중요한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역은요, 12진법, 60진법을 사용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12진법이 뭐냐? 여러분 지금 우리 1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그렇게 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방식을 12진법이라고 한다.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0진법은 우리 1시간을 60분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바로 60진법에 따른 것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숫자를 세거나 뭐 그랬다는 게 이 지역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태음력을 사용했다라는 거. 아무래도 여러분 문명이 등장한다라는 건 거대한 어떤 인간 사회가 등장했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시간의 흐름을 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겠죠. 근데 고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달의 모양의 변화일 겁니다. 그래서 태음력은요, 달의 모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계산한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쌤은 개인적으로 이 문자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대한 문명이 탄생하려면 많은 인간들이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문자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 문자를 보통 서령 문자 또는 쇠기 문자라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요. 여러분 그 문에 끼는 나무 쇠기 혹시 아시나요? 자, 요걸 문 아래에다가 껴가지고 문이 닫히지 않게 그렇게 보통 하는데 그런 모양의 문자라고 해서 쇠기 문자라고 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 쇠기 문자로 기록된 여러 가지 문서들 중에 유명한 게 여기 나오는 길가메시 서사시, 그 다음에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건데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특히 여러분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세 중시적 사고를 했다라는 게 드러난다는 그런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요. 바로 여기 나오는 건데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과서 바탕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쌤이 읽기 자료에 표시한 부분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길가메시여, 당신은 생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하죠. 자,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밤낮으로 춤추며 즐겨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을 즐기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러한 문학 작품이 유행을 했느냐? 자, 요 지역은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게 개방된 평야다 보니까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잦고 죽음이 금방 올 수도 있는 그런 불안정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삶을 더 좀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이런 문학 작품도 남기고요. 그 다음에 신한테 빌려고 지구라트 같은 신전도 만듭니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옆에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법전이라 여러분 잘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어떤 원칙이 드러났던 법전인데, 교과서에는요, 우리가 교과서 많이 안 보지만 21쪽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특징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때리며 아들의 손을 잘라버린다. 굉장히 무섭죠. 자, 귀족이 자유민의 눈이나 다리 상하게 하면은 그 말을 바쳐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런 거 보시면 이 시기에 화폐 경제도 있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이런 사회적인 특징이 나온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이런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정도 아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볼 게 이집트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이 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멀지 않지만 그 지역적인 특징이 좀 달라요. 뭐냐면 이 지역은요 좀 더 주변에 바다도 있고요, 사막도 둘러싸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지형적으로 폐쇄적이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의 침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은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삶을 과연 내가 죽은 후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현세보다도 죽은 이후의 내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약간 비교해서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여러분 알다시피 거대한 무덤인 피라미드 같은 것도 세우고요. 거기 안에 죽은 자를 여러분 오래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미라 방식으로 죽은 사람을 좀 이렇게 보존 처리했죠.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죽은 자들이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승으로 가느냐? 이런 게 궁금하다 보니까 자, 그런 걸 설명해주는 사자에서 이런 거 있죠. 사자에서 같은 거 남겼다. 죽은 자를 위한 저승 안내도죠. 이런 유물이 남겨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를 또 여러분 하다 보면 그림도 쓰지만 글자도 필요하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주로 상형 문자라는 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형태의 문자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히에로글리프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특징들 하나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보시면 되는데 태양신을 좀 숭배했다는 게 나오죠. 여러분 이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에서 등장하거든요. 어디 나오더라?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온다. 예, 나일강 유역 중심으로 이제 형성된 건데 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범람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범람하는 시기를 알아야 농사하기가 유리하거든요. 근데 마침 나일강이 범람할 때 해의 위치가 되게 중요했어요. 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농사와 관련돼서 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날짜를 잴 때도 이제 태양력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십진법 1부터 10까지 가면 한 바퀴 도는 그런 방식으로 숫자 세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모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좀 비교되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세 중심적이고 이집트 문명은 내세 중심적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현세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뭐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거에 나오고 이집트 문명은 내세 중심적인 신앙이 사자에서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태음력 중심으로 이제 날짜를 가늠했는데 이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태양력을 중심으로 했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비교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두 문명은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인도 쪽으로 가시면 인도도 마찬가지로 인더스강 유역에서 문명이 탄생을 하죠. 특히 하라파랑 모헨조다로라는 도시가 중요한 도시니까 기억하시는데요. 근데 인더스 문명은 수업 때 얘기했지만 이 지역도 당연히 문자가 있어요. 발견이 됩니다. 근데 아직 해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더스 문명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하라파나 모헨조다로가 굉장히 계획적인 도시 구획, 그리고 규모도 커요. 그 다음에 뭐 대목욕탕 같은 거대한 건축물 이런 걸 통해서 유출을 하는 거죠. 이 지역도 다른 문명과 같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통치, 계급제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실 거는 이 지역에 나중에 아리아인이라는 이민족이 더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오고 이제 그 문명의 중심부가 인더스강에서 좀 더 동쪽으로 가면 겐지스강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이제 문명을 더 또 발전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카스트 제도입니다. 이건 나중에 인도 지역의 여러 가지 나라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 지역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부분 보시면 예전에는 황후 문명이라고 많이 얘기했던 중국 문명입니다. 요즘에는 중국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황허 지역에서만 문명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뭐 양쯔강이라든지 저기 뭐
저기 요동 쪽에서도 등장해서 그렇긴 하는데 우리는 편의상 황허 문명이라고 해서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황허 문명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크게 두 나라를 아시면 좋겠는데 중국의 상나라랑 그 다음에 주나라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나라랑 관련해서는 요 시기에 태음력을 사용했다는 것도 나오지만 좀 더 유명한 거는 이 각골 문자죠. 여러분 각골 문자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거북이 그 뼈 같은 거에다가 이제 전복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길흉을 따져봐요. 그래서 뭐 꼬챙이 같은 거를 다용어가지고 거북이 그 뼈에다가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 금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금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나라의 어떤 미래를 점쳐보는 거죠. 그래서 전복술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기록을 남기죠. 자, 그 기록이 바로 각골 문자입니다. 거북이 뼈에 남겼다고 해서 각골 문자인데 이 각골 문자가 나중에 한자로 발전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주나라. 자, 주나라랑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 건 딱 한 가지인데 이 시기에 봉건제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건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왕이 주변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하기 어려우니까 왕실이 있는 데에서 좀 거리가 먼 곳에 친척이나 공신들을 제후로 임명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주나라 봉건제는 혈연적인 통치 체제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복습 강의 영상에서는 4대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차이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통점도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있어요. 강가에서 시작한 농경 문화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위도상으로도 중위도에서 굉장히 그 온난한 기후에서 등장했다는 거. 다 농경과 관련이 있죠. 근데 하지만 등장한 지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만의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만의 특수성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